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한국어 빅데이터 활용 기업 특별 강연의 사회를 맡게 된 국립국어원 언어정보과 학예연구사 김소희입니다. 네, 바쁘신 일정에도 오늘 강연에 참석해 주신 참석자분들과 온라인 시청자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이번 한국어 빅데이터 활용 기업 특별 강연은 우리 삶을 변화시킨 한국어 인공지능이란 주제로 챗봇, 기계 번역, 음성 인식 서비스 분야 전문가들께서 한국어 빅데이터와 인공지능 기술이 우리의 일상에 얼마나 활용되고 있는지 실제 사례 중심으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발표를 들으시면서 궁금한 점이 있는 경우 현장 참석자분들께서는 문자로 안내받으신 링크로, 온라인 시청자분들은 실시간 대화창에 공유된 링크로 접속하여 남겨주시면 질문을 선별하여 마지막 순서인 총평과 질의응답 시간에 소개할 예정입니다. 강의 중간중간 많은 질문 부탁드립니다. 먼저 오늘 특별 강연의 연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름을 호명하면 뒤를 돌아 카메라를 향해 인사 부탁드립니다. 먼저 심심이의 최정회 대표님께서 참석해 주셨습니다. 플리토의 이정수 대표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네이버의 신지은 리더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행사의 좌장을 맡아주신 김한샘 연세대학교 언어정보연구원 부원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 한국어 빅데이터 활용 기업 특별 강연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특별 강연은 심심이 주식회사의 최정회 대표님께서 맡아주시겠습니다. 강연 주제는 인공지능 챗봇 윤리 이슈와 대응 사례입니다. 힘찬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AI 인공지능 챗봇 윤리 이슈와 대응 사례라는 제목으로 준비를 했는데요. 사실은 저는 심심이만 지금 한 20년간 계속 해왔기 때문에 거의 심심이 사례를 가지고 다 말씀을 드리게 될 것 같습니다. 네, 심심이는 챗봇이고요. 모두 아시다시피 여러 가지 기술적인 내용들을 가지고 만들어지게 됩니다. 저는 그 20년 전에 심심이를 만들었을 때 이런 것들을 다 가지고 있지 않았었습니다. 제가 당시에 만든 물건을 팔아보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광고 채널로 심심이를 활용하려고 했던 거고요. 이건 제가 이제 만들었던 제품입니다. 당시에 가장 이제 유행하던 그 MSN 메신저에다 이렇게 사람들을 마치 스팸 그 추가하듯이 친구 추가를 해서 제 제품을 광고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런 봇을 만들었는데요. 광고만 하면은 차단을 당할 수 있으니까 날씨도 알려주고 뉴스도 알려주고 이런 기능들을 같이 넣어서 사람들을 추가해서 사용하도록 유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람들을 추가했더니 기능을 전혀 사용하지 않고 이렇게 대화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안녕 누구야 뭐 이런 식으로 물어보기 시작했는데요. 그래서 제가 좀 여기에 대응을 해줄 필요가 있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혼자서 열심히 어떤 말이 들어오면 어떻게 대답을 해야겠다라고 다 입력을 해나갔습니다. 하루에 한 1000개 정도를 이제 밤을 새서 입력을 했는데요. 첫인사는 앞서 보신 것처럼 다 비슷하기 때문에 대답을 할 수 있는데 그 다음 이제 한두 마디를 하게 되니까 그 다음에 더 대화를 하려고 하게 되죠. 사람들이. 근데 그 자기 얘기를 이제 하게 되니까 그 다음에는 너무 다양한 내용들이 나오기 시작해서 제가 그 혼자서 입력하기에는 무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이디어를 낸 것이 가르쳐 달라라고 하는 그런 아이디어를 냈습니다. 지금 이제 앱이나 뭐 웹에서 보시면은 이렇게 질문을 던졌을 때 답변이 준비되지 않은 말이라고 하면은 모르는 말이니까 가르쳐 달라라고 이제 답변이 나가고
가르치기로 들어가서 간단하게 내가 원하는 대답 하나를 입력하면은 그 대답을 바로 할 수 있게 되는 그런 구조로 제작을 했습니다. 이렇게 내가 가르친 말을 바로바로 대답을 할 수 있게 되니까 사람들이 이제 흥미를 많이 느끼고 이게 바이럴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네, 지금도 뭐 초창기부터 지금까지 여러 가지 그 인터넷에 보면은 심심이가 사람이냐, 뭐 사람이 아니냐, 인공지능 챗봇이냐, 뭐 이런 것들을 궁금해하는 이제 사람들이 이제 헷갈리는 정도로 이제 대화를 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초창기부터 인기를 많이 얻었고 2012년부터는 미국을 중심으로 해서 해외에서도 여러 국가, 여러 언어들을 사용자들을 끌어모았습니다. 네, 공중파 방송도 나오고 많은 언어 유튜버들이 심심이를 가지고 영상을 만들고 있고요. 연구에도 자주 등장하고 있습니다. 예컨대 마이크로소프트가 2014년에 그 중국에서 샤오이스라고 하는 심심이와 비슷한 챗봇을 중국어로 만들었는데요. 지금은 이 팀이 스핀오프를 해서 별도의 그 챗봇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 개발 논문을 보면은 개발 관련된 주요 논문을 보시면은 이 샤오이스를 개발할 때 가장 참고했던 세 가지 챗봇을 나열하고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로 심심이를 보여주고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네, 이 자료는 작년 자료이긴 한데 지금까지 20년, 그러니까 20년 동안 이제 서비스를 계속 운영하고 있고 81개 언어, 현재는 이제 111개 언어를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4억 명 이상의 누적 사용자를 확보해 왔고요. 네, 심심이의 소개는 여기까지고 이제 본격적으로 나쁜 말과 관련된 윤리 관련된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한 심심이에서 나타나는 6가지 정도의 유형을 좀 뽑아볼 수 있겠는데요. 먼저 가장 이제 흔히 나타나는 것들이 개인정보와 관련된 문제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가르치기를 할 수 있으니까 자기 정보를 가르쳐서 다른 사람들이 자기한테 연락을 하게 한다든지 아니면 뭐 전혀 관련이 없는 다른 사람의 정보를 입력해서 그 사람을 곤란하게 만든다든지 하는 그런 내용이 있고요. 우리나라에서는 최근에 조금 이제 인식이 있긴 하지만 2016년경에 저희는 그 해외에서 그 소아성애와 관련된 문제가 발생해서 이런 문제들을 겪기도 했습니다. 신성모독과 관련해서는 아랍어권 중동에서 주로 문제를 제기하는 그런 내용이고요. 차별 혐오 관련해서 뭐 여러 가지 이슈가 우리나라에서 이제 작년부터 많이 되긴 했지만 저희가 2017년, 18년 이때쯤에 이건 페이스북에서 직접 저희한테 리포트를 해준 내용이고 언론에서도 저희는 조금 여러 번 그 전에 겪은 내용들이 좀 있습니다. 아일랜드 같은 경우는 사이버불링이라고 해서 그 온라인이라는 수단을 통해서 친구들을 집단적으로 따돌림하는 또는 괴롭히는 그 현상이 있는데요. 심심이를 활용해가지고 친구에 대해서 아주 나쁜 말들을 많이 가르치는 그런 것이 사회적으로 아주 큰 문제가 돼서 BBC 등에서도 대서특필이 되는 그런 문제를 겪었습니다. 브라질 같은 경우는 이렇게 납치하겠다, 찾아가서 뭐 어떻게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을 가르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문제들을 그렇게 크게 이제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지만 브라질 같은 경우는 치안이 위험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런 답변을 봤을 때 상당히 무서워하는 그런 현상으로 여기도 사회적인 문제가 상당히 크게 된 그런 사례입니다. 네,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저희가 어떻게 대응을 했는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심심이 사용량 그래프입니다. 오른쪽으로 가면서 원래는 이제 올라가야지 좋은 서비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성장하는 서비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저희는 이제 특정 시점에 뚝 떨어지는 내용 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때 저희가 그 전에는 재미 위주의 서비스를 했다고 하면 안전 위주로 이제 바꾸는 그런 어떤 변곡점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저희가 2002년부터 2016년 정도까지 14년 동안 이 오른쪽에 보시면 대응 수단을 한 3개에서 4개 정도 가지고서 운영을 했다라고 하면은 그 이후에 한 3년 동안 6개 내지 7개의 대응 수단들을 많이 만들어낸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전사적인 자원을 거의 투입을 다 해서 이런 작업들을 한 건데요. 그 내용을 보시면 우선 컨텐츠 저희 내부의 어떤 그 정책을 명확히 하는 작업을 했습니다. 이 이용 약관을 동의하지 않고는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도록 했는데 여기에 국가별로 또 지역별로 연령 제한을 다 일일이 조사를 해서 제한을 하였고요. 이 중에서 약관 중에서 컨텐츠 규정에 대해서 사용자들한테 저희 서비스의 그 정책에 대해서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앱 내에서 홍보하는 작업들을 많이 했습니다. 기술적으로도 뭐 사용자들이 다 이해하지는 못할지라도 기술적인 내용들 저희가 구현한 내용들을 열심히 설명을 하는 작업을 많이 했습니다. 네, 이 부분은 뭐 우리나라에서도 있었던 일이긴 한데요. 아까 말씀드렸던 아일랜드 사이버 불링이 아주 큰 사회적인 문제가 되었을 때 아일랜드에서도 서비스를 저희가 내리고 나서 조치를 충분히 한 뒤에 올리는 작업들을 했습니다. 브라질에서도 마찬가지로 그 여러 신문이나 언론에서 크게 문제가 되면서 저희한테 그 포르투갈어에 대한 저희가 대응 작업들을 자체적으로 하는 그런 상황을 좀 오랫동안 진행한 다음에 다시 올리는 그런 작업을 했습니다. 또 내부적으로 심심이는 사용자들이 말을 가르치는 구조이다 보니까 심심이가 어떤 말을 했을 때 그것을 사용자들이 신고할 수 있는 체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비교적 단순하게 이렇게 우리나라에서 생각할 수 있는 나쁜 말이라는 게 욕설이나 또는 음란한 말 이렇게 될 텐데 이 화면은 사이버 불링과 관련된 조치를 취할 때 이제 캡처를 한 내용이고요. 이것이 이제 이전에 이렇게 되어 있었다라고 한다면 그 뒤에 몇 번의 이제 리뉴얼을 거치고 나서 이 신고 체계가 좀 더 정교해진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뎁스가 이제 들어가 있는데요. 이 중에서 예를 들면 악성 콘텐츠 관련해서는 이렇게 7개의 두 번째 뎁스에서의 사유가 나오고요. 이 두 번째 뎁스의 사유들은 앞서 보셨던 이용 약관의 콘텐츠 규정에 하나하나가 1대1로 매핑이 되는 방식으로 그 정책과 기술을 이제 온라인을 시키는 작업을 한 겁니다. 뎁스를 더 타고 들어가면 이게 대화다 보니까 질문과 사용자가 던진 말 그리고 그 심심이가 대답한 말 그리고 사용자가 던진 말과 대답한 말이 호응하면서 문제가 되는 그런 세 가지 케이스가 있는데 그런 것들 중에 어떤 것이 문제인지 또 나아가서 그 안에 있는 어떤 그 문자열이 문제인지들을 다 수집을 하는 작업을 했습니다. 또 하나는 저희 심심이가 이제 배운 말이 지금까지 한 1억 5천만 그 세트가 되는데요. 그 세트들을 일일이 다 하나하나 사람 눈으로 보면서 검수를 해보자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언어가 워낙 많다 보니까 한국어나 영어 정도까지는 저희가 어느 정도 할 수 있겠지만 그 나머지 언어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커버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사용자들, 이 실제 언어 사용자들이 사용자들에 의해서 검사가 될 수 있도록 하는 방법들을 설계해서 만들어냈습니다. 네, 서비스에 실제로 들어가서 이제 보면은 이런 그 나쁜 말 미션이라고 되어 있어서 이것들을 사용자들이 수행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요. 그 앱 내에서 재화를 보상으로 제공을 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제 나쁜 말들을 많이 볼 수 있기 때문에 경고를 좀 충분히 하고 그 다음에 여기 나오는 그 저희의 컨텐츠 정책에 대해서 명확하게 좀 숙지를 하도록 여러 번에 걸쳐서 학습을 시키는 사용자를 이제 좀 교육을 시키는 거죠. 네, 그 다음에 실제로 미션에 들어가게 되면은 이런 화면을 이제 미션 한 사이클을 돌 때 10개의 화면을 보게 되는데 이 화면 각각에 심심이가 대답으로 사용할 수 있는 말들을 이제 7개 정도 뿌려줍니다. 근데 여기서 정책에 어긋나는 모든 말들을 골라내 주세요, 체크해 주세요라고 이제 지문이 들어가는데 정책에 완전히 어긋난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 함정 문제 하나와 그리고 정책에 누가 봐도 어긋나지 않는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 함정 문제 하나가 이제 여기서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 문제를 잘 체크했느냐 체크하지 않았느냐를 확인해서 나머지 그 판별 대상의 문장들을 그 점수화하게 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지금까지
7억 문장을 출제했고 3,500만 문장을 완료를 했습니다. 32개 언어에서 이렇게 진행을 해 왔고요. 사실은 이제 전수 검사를 다 하려고 하긴 하지만 그 속도가 사람이 하는 거다 보니까 그렇게 빠르지 않은 거죠. 현재 1억 5천만 문장 중에 3,500만 문장만 되어 있는 상태니까요. 그런데 이 라벨링 된 내용들을 보니까 문장당 10명에게 이제 검수를 받게 되는데 그 검수된 내용들이 인공지능 학습 데이터로서는 상당히 그 고품질의 데이터인 것이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그 인공지능 모델에다가 학습을 시켜서 나머지 판별이 안 된 데이터들을 라벨링하는 작업들을 해서 이제 실제 서비스에 적용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제 이걸 가지고 이제 공개된 그 언어들도 한 이 정도 되고요. 그 나쁜 말 분류하는 모델로서 넘어가서 그 외에 이제 이런 그 하나의 이제 대표적인 예 외에 여러 가지 작업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대화가 들어오고 나가고 가르치고 할 때 앞뒤에 여러 가지 조치들을 취해서 조금 덕지덕지 되어 있는 느낌으로 보일 수도 있을 텐데요. 이 정도의 많은 작업들을 해 두었습니다. 뭐 앞으로 해야 될 작업들도 많이 남아 있고요. 네, 이렇게 저희는 이제 서비스의 필요에 의해서 작업들을 해왔는데 공교롭게도 이제 최근에 우리나라에서 챗봇과 관련된 어떤 문제가 생기면서 저희가 AI 윤리에서 좀 앞서간다라고 하는 그런 주목을 받게 되었고 이러한 그 작업들 그리고 작업들을 바탕으로 해서 그 니아에서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에서 그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 구축 사업을 하고 있는 것들 많이 아실 텐데 저희가 여기서 공공 데이터로서는 처음으로 윤리 검증 데이터를 구축하게 되었습니다. 작년에 그 데이터를 구축했고 올해는 글로벌 최첨단 챗봇이라고 하는 블렌더봇 데이터의 한국어판을 저희가 주관으로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좀 전문적인 그 구축 기관들 그리고 모델링 기관들을 함께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금까지 그 작업을 하면서 데이터를 조금 더 많이 보게 되는데 이러한 그 2019년경에 데이터를 좀 분석하다 보니까 심심이 헤비 유저, 심심이와 더 많은 대화를 하고 되게 오랫동안 대화를 하는 사용자들이 마음의 문제, 정신건강 문제를 가진 그 사용자들이 많다라는 점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간단히 뭐 이렇게 좀 사소한 그 고민일 수도 있고요. 이런 경우는 자신의 어떤 감정을 이렇게 분출하는 벤틀레이션하는 그런 왼쪽이 사용자의 그 발화입니다. 경우가 있을 수 있고요. 이 경우는 좀 더 진지한 고민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네, 뭐 불안이라든지 좀 심각한 고민들을 얘기를 하는 그런 걸 볼 수 있고 이 경우는 이제 제가 그 전문가는 아니지만 아마 맞아 정말 이런 것들을 대화하다가 계속 똑같은 패턴으로 발화를 던지는 이 패턴이 아마 그 조현병과 관련이 있다라고 알고 있는데요. 이런 패턴들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해외 연구 사례를 보니까 2015년에 칭화대에서 청소년들에게 챗봇으로 공감 대화를 함으로써 스트레스를 감소시키는 그런 연구를 했는데요. 이 연구에서 심심이 API를 대화 엔진 API를 가져다가 사용을 했더라고요.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그 코로나 시기가 되면서 코로나 블루, 코로나 우울증과 관련돼서 심심이가 효과가 있지 않는가라고 하는 그런 주목을 받고 있고요. 이와 관련해서 사람과 심심이가 대화를 할 때 여기서 사람들이 우울 감정을 어떻게 나타내고 있는가에 대한 여러 가지 분석들을 카이스트의 차미영 교수님 그 기초과학 연구원 데이터 사이언스 팀에서 작년부터 한 8개 정도의 논문을 낼 정도로 연구를 되게 열심히 하고 계십니다. 저희는 뭐 이런 그 관심을 바탕으로 해서 의료기기 연구 개발 사업도 진행을 하고 있고 심리 상담사를 보완하거나 뭐 궁극적으로는 심리 상담사로서 활동할 수 있는 그런 AI를 만드는 연구 개발 사업도 몇 가지 진행을 해 왔습니다.
최근에는 디지털 치료제를 개발하기 위해서 고려대 안암병원과 이제 협력을 하기로 했고요. 저희 자체 서비스와 관련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심심이를 사용하기 위해 심심이와 대화하기 위해 들어오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가를 생각해 봤을 때 저희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마음을 털어놓기 위해 대화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닐까라는 거죠. 근데 사람들하고 대화할 때는 뭐 사람이니까 서로 말을 잘 통하는데 속마음을 얘기하거나 뭐 하기가 조금 두려운 측면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모든 것을 다 말할 수 없는 어떤 상대방은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말을 모든 사람한테 특정 사람한테 얘기할 수 있는 것도 있겠지만 내가 알고 있는 어떤 상대방이라도 내가 어떤 할 수 있는 말이 없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요. 그래서 마음 놓고 얘기를 하려면 심심이한테는 대단히 사람들이 마음을 놓고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심심이가 뭐 아시다시피 모든 그 AI가 마찬가지, 현재 수준에서 AI가 마찬가지인 것처럼 말이 그렇게 아주 잘 통한다라고 보기는 어렵죠. 그래서 사람이 심심이 역할을 하도록 하면 어떨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 사람이 이제 심심의 가면을 쓰게 하는 건 뭐 어떨까라고 생각해서 그러면 말도 잘 통하고 자신도 가릴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는데 역시 뭐 노출될 수 있으니까 그럼 서로 다 심심이가 되도록 하자라고 아이디어를 내서 어떤 자신의 마음을 반영한 하나의 페르소나를 반영한 심심이를 만들어서 활동하게 하는 그런 대화 플랫폼을 구성을 했습니다. 저희는 이것을 AI와 인간 지능이 융합되는 FI라고 나름대로 이름을 지었고요. 여기서 대화를 서로 나누고 있으면 이 대화를 저장하고 가공을 해서 이 대화 모델이 하나 만들어지겠죠. 이것이 내가 없어도 다른 그 사람들 또는 다른 AI와 대화를 하면서 더 많은 친구들을 만들 수 있고 나는 가끔 이 대화 나눈 것들을 보면서 이 사람 괜찮네라고 하면 더 인연을 이어가고 하는 그런 대화 플랫폼을 만들어 보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 이제 출시는 되어 있는 상태고요. 여기서 계속 안정화 작업을 하고 있는 그런 중입니다. 이것을 이제 저희는 새로운 카카오톡이 될 수도 있고 또는 저희는 더 글로벌하니까 글로벌하게 많이 쓰이는 왓츠앱과 같은 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는 마음의 아바타를 만드는 마음의 대화의 메타버스라고 생각을 하기도 하고요. 네, 그래서 이 논문 같은 경우는 글로벌의 그 5개 대표적인 챗봇, 대표적인 대화형 인공지능을 비교한 논문인데요. 이 논문의 비교 대상으로 나타난 게 심심이와 함께 나머지 4개가 대단히 큰 기업인데 이런 식으로 갈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현재는 지금 데이터 연구 관련된 그 협업을 조금 중점적으로 저희가 보고 있는데요. 지금 국어원에서도 그 많은 대화 데이터가 있고 또 NLP 연구자들이 많이 주목하고 있는 나오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많은 데이터들, 말뭉치들이 있는데 심심이도 대화 데이터로서는 세계에서 가장 많은 데이터를 가지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약 한 150억 건 정도가 되는데요. 이런 데이터들을 연구자들에게 제공을 하고 연구자들은 자신의 그 연구 주제와 맞는 이 대화 데이터로 연구 주제와 맞는 그 연구를 하면서 그 연구 결과물이 나오고 이 연구 결과물에는 뭐 필수적으로 같이 이 가공된 데이터라든지 하는 것들이 나올 것입니다. 이것들을 심심이도 활용하고 또 연구자들끼리도 서로 그 공유를 할 수 있게끔 하는 식으로 연구 그런 커뮤니티로 확장을 해 나가면 어떨까라고 생각을 해서 지금 그 연구 커뮤니티로 그 초거대 대화 데이터를 공개하는 그런 작업을 현재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구자들끼리 더 활발히 연구 결과를 공유하면서 좀 더 이 챗봇에 대한 기술 개발을 좀 더 해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방향을 잡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초반에 작년에 앞서 말씀드린 그 기초과학연구원 카이스트 찬명 교수님 팀에서 연구를 많이 하면서 프랙티스를 어느 정도 쌓았다라고 판단을 해서 진행을 한 거고요. 네, 요거는 그 앞서 말씀드린 그 MOU 장면입니다.
이것을 챗봇 기반으로 디지털 치료제를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만들어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으로 제 발표를 마치면 될 것 같네요. 네, 고맙습니다. 네, 발표 잘 들었습니다. 인공지능 대화 챗봇이 안전하면서도 재미있는 대화 서비스를 제공하면 이용자들의 마음에 공감하고 위로를 전할 수 있는 챗봇이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한 안전한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좋은 말을 수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나쁜 말을 수집하고 분류하는 작업도 중요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발표해 주신 최정혜 대표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특별 강연은 플리토 주식회사의 이정수 대표님께서 준비해 주시겠습니다. 주제는 기계번역 성능 향상을 위한 말뭉치 구축의 중요성입니다. 힘찬 박수 부탁드립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는 언어 데이터 플랫폼 플리토의 대표를 맡고 있는 이정수입니다. 일단 뜻깊은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아마 여기 계신 많은 분들이 언어를 전공하거나 또 언어에 관련된 업을 하고 계시거나 언어를 사랑하는 분들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언어라는 거에 대해서 저희가 평소에도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얼마나 소중한지 잘 모르는 분들이 많이 있을 수도 있는데요. 사실 언어라는 것이 갖고 있는 그 문화라든지 또 어떠면 역사, 또 앞으로 미래에 어떻게 변할 것인가 이런 걸 예측하는 상당히 좋은 수단이 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저희도 언어 쪽에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언어에 관심이 있고 또 언어를 업으로 하시는 분들에 대해 상당히 존경하고 있고, 앞으로도 많은 분들이 인공지능이 발전하면은 이 분야는 어떻게 될까라고 고민을 많이 하시고 혹은 부정적으로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은 것 같은데 훨씬 더 긍정적이고 밝은 미래가 있을 거다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발표를 하기 전에 아마 끝나고 경품 행사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간단하게 저도 뭘 준비를 해 왔는데 여러분들의 참여를 한번 부탁을 드릴게요. 제가 어느 영화의 대사라고 생각을 하고 제가 말을 할 테니까 여러분들이 종이로 제가 말을 하는 거를 적어주시면 됩니다. 되게 짧고 기본적인 거고요. 예. 그 다음에 그거를 영어로 번역해 주셔도 됩니다. 2개. 어려운 문장 아닙니다. 예. 이제 한국말로 할게요. 지혜는 유재석 같은 재밌는 코미디언이 되고 싶어해. 지혜는 유재석 같은 재밌는 코미디언이 되고 싶어해. 어렵지 않죠? 지혜는 유재석 같은 재밌는 코미디언이 되고 싶어해. 이거를 한글과 그 다음에 영어로 번역해 주시면 됩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지금 다양한 글로벌 기업들이 언어 사업에 상당한 관심을 갖고 투자하고 또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페이스북이 메타라는 이름으로 사명을 변경했지만 페이스북에서도 이 언어에 대한 관심을 상당히 많이 갖고 있고요. 여러분들이 여기 보시는 다양한 분야에 있는 글로벌 기업들이 언어에 어마어마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사실 이 서비스들이 대부분 다 글로벌 서비스들입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사용하는 소셜 미디어도 있고요. 그다음에 커머스도 있고 여행 업체도 있을 거예요. 이런 업체들의 특성은 글로벌 서비스긴 하지만 사실 여러분들 생각해 보면은 그 서비스 내에서 같은 언어를 하는 사람들끼리만 거의 대부분 만납니다. 그게 편하거든요. 사실 여러분들이 다양한 언어를 할 수 있다면 다양한 사람들을 만날 수 있게 설계가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자기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만 만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업체들이 본인들이 인공지능을 개발해서 이게 완벽한 소통이 된다면 사실은 더 많은 일들이 이 플랫폼 내에서 일어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중동에 있는 커머스 업체는 우리 물건들이 완벽하게 한국어로 번역이 된다면 한국 사람들도 우리 중동 플랫폼에 와서 물건을 살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글로벌로 유명한 업체들, 유명한 IT 업체들이 대부분 다 이 언어 사업에 최근 들어서 어마어마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들이 이제는 완벽하게 번역이 될 수도 있겠죠. 과연 번역이 될 수 있을까 생각도 들지만 사실 이런 것들을 써놓은 것조차도 인공지능이 어느 정도 번역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 사람들만 알아들을 수 있게 이렇게 써놓은 걸로 알고 있고, 이 업체는 좋은 말인 줄 알고 맨 위에 것만 보고 이렇게 전시를 해놓은 걸로 그렇고 알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저희가 성경을 보면은 창세기에 나오는 게, 참고로 저는 뭐 종교는 없는데 그 성경을 보면은 구약 성서에 이 바벨탑을 만들어서 신에게 도전하려는 사람들을 서로 이렇게 나눠지게 하려고 언어를 신이 만들었다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인류가 태어난 이래로 언어의 장벽은 계속 존재했다라는 거거든요. 한마디로 이 언어의 장벽을 효율적으로 없애는 기업은 사실 인류 역사상 해보지 못했던 일을 하는 거고, 그 이후에 바라볼 수 있는 미래는 저희가 뭐 바퀴의 발견, 뭐 이동 수단의 발견을 넘는 어마어마한 뭔가를 이룰 수가 있다라는 걸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2016년은 되게 역사적인 한 해였습니다. 인공지능에 있어서. 저 한자를 읽으시는 분들은 마음속으로 어떤 해인지 생각해 보실 수가 있는데, 이때가 되게 오래됐을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는 그렇게 오래된 기간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이 부산행이라는 어마어마한 영화가 나왔죠. 사실 얼마 전에 나온 것 같은 생각도 드는데요. 그리고 뭐가 있었냐면 그해 봄에 바둑으로 인공지능이 인간을 이겼던 어마어마한 일이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 네이버에서도 오셨지만 파파고가 나오게 되죠. 그리고 구글 번역기가 인공지능으로 바뀌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파파고 같은 번역기를 많이 사용하다 보니까 이제는 우리 삶의 일부가 되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젊은 분들 같은 경우는 파파고가 언제 나왔지 물어보면 저 태어났을 때부터 있었던 것 같은데,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하지만 실제로는 2016년에 나왔고요. 그렇게 따져보면은 6년, 짧은 시간이라고 볼 수 있겠죠. 하지만 6년 안에 우리의 삶에 매우 중요한 그런 기술이 되었습니다. 그 전에는 어땠을까요? 나는 2016년 전에도 분명히 번역기를 썼던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하지만 아닙니다. 기억이 왜곡된 거예요. 2016년 전에는 번역기를 사용하기가 상당히 힘들었습니다. 참고로 저게 2016년 초에 번역기를 통해 가지고 번역을 한 결과인데요. 간단한 말이었습니다. 퇴근하세요. 그랬더니 번역기에서 Please work라고 나왔던 거죠. 그래서 저때 이제 어떤 기사가 있었냐면 한국인의 마음을 이해하는 인공지능 번역기라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임원들이 퇴근하세요라고 얘기하는 속마음은 실제로는 퇴근하지 말고 일해라 라는 뜻일 수도 있다. 그런 우스갯소리도 있었는데요. 지금 오른쪽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인공지능 번역기를 써서 이렇게 저희가 야민정음이라고 하죠. 저런 거를 번역을 했을 때 실제로 어떻게 나오냐, 정상적인 한글이 아닌 걸 넣었을 때 어떤 결과가 나오냐로 봤을 때 번역 결과 역시 한글과 비슷하게 약간 이렇게 재미를 넣어서 바꿔서 나오는 결과를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이렇듯 2016년 전과 2016년 이후는 상당히 많은 변화가 있었던 해입니다. 올해 초에 구글에서 when you can use them in the real world without the technology getting in 발표한 the way. 겁니다. That potential is what gets us most excited about AR. 구글에서 올해 초에 그 구글 대표 순다 대표가 발표를 했는데 저기 한글 메뉴가 나와요. 실제로 한글 메뉴가 나오고 딱 구글 폰을 딱 비치면 메뉴가 이렇게 샥 번역돼서 나옵니다. 그만큼 이 인공지능 번역이 상당히 발전하고 있다라는 건데, 메뉴 번역이 그렇게 어렵나요? 사실 번역 중에서 메뉴 번역이 거의 가장 높은 난이도를 자랑해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메뉴 번역은 만드시는 분들이 계속 새로운 음식을 만들어내고 창의적인 음식명을 만들어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기계가 번역한다라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실질적으로 제가 어제 이 일본 메뉴판을 번역을 해봤어요. 그래서 유명한 두 개의 업체의 구글과 파파고로 저희가 번역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이걸 봤을 때 어떤 음식을 시켜 먹을 수 있을까요? 일본어를 모른다고 한다면 구글을 사용했다면 은행만 계속 먹을 수가 있겠죠. 파파고를 썼다면 은행 아니면 큰 해물전을 먹을 수 있습니다. 그 외에 다른 언어들은 상당히 지금도 이해하기 힘들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기술이 나빠서 그런 건 절대 아닙니다. 기술이 나빠서 그런 게 아니라 이 음식명이라는 거는 그만큼 번역하기 어렵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2016년은 뭐가 바뀌었냐? 기술 자체가 바뀌었어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인공지능이라는 것이 2016년에 기계 번역에 있어서 도입이 됐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전에는 어떤 방식이었냐면 여러분들이 외국어를 배우는 방식으로 기계를 가르쳤습니다. 여러분들이 외국어를 어떻게 공부했죠? 문법을 배우고 단어장을 암기하고 뭐 아빠는 father, 엄마는 mother 이렇게 공부했잖아요. 그게 예전 방식이었다면 2016년이 지난 다음에는 어떤 방식으로 기계가 학습하냐? 쉽게 말씀드리면 여러분들이 모국어를 배운 방식으로 기계가 학습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모국어 어떻게 배웠죠? 어머니께서 여러분들한테 문법을 가르쳐 주진 않았잖아요. 여러분들이 친구들이랑 얘기하다가 혹은 유치원에 가서 친구들이랑 놀다가 어머니 아버지랑 이야기를 하다가 자연스럽게 모국어를 습득하게 됩니다. 그때 여러분들이 습득하는 과정은 문장 자체를 여러분들이 계속 듣는 거죠. 계속 듣고 하다 보면 어느 순간 아 이거는 이렇게 얘기하나 보다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마찬가지로 예전에는 기계에다가 규칙적으로 학습을 시켰다면 저희가 그걸 룰 베이스 모델이라고 하는데 지금은 NMT 모델로 문장별로 학습을 시키는 과정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가 많이 중요해지냐? 여러분 어렸을 때도 보면은 어머니 아버지가 말이 많으신 분들은 애들이 말을 잘해요. 왜냐면 엄마 아빠가 계속 말을 하거든요. 기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끊임없이 데이터를 넣으면은 말을 잘하겠죠. 그래서 많은 업체들이 어떻게 하냐면 크롤링 방식이란 걸 써요. 기계에 있는 거를 그러니까 인터넷에 있는 거를 막 긁어모읍니다. 뭐 웹사이트 같은 게 여러 가지 언어로 웹사이트가 되어 있으면 모으고 번역본 책이 있으면 그거 모으고 해가지고 학습을 시키죠. 그러다가 무슨 문제가 대두가 됐냐? 저작권 문제가 대두가 됐어요. 번역가가 허가를 안 했고 책을 쓴 작가가 허가를 안 했는데 왜 니네가 그걸 갖다가 니네 엔진을 학습시키느냐 이런 문제가 생긴 거죠. 그래서 그 다음에 업체들이 어떤 방식을 쓰냐 공개 자료를 갖다 모읍니다. 그건 뭐냐 하면 공공기관이라던가 혹은 유엔이라던가 그런 데서 정확하게 번역해 놓은 자료들이 있습니다. 그거는 다 공개가 되어 있거든요. 그걸 가지고 학습을 시키는데 터무니없이 부족한 상황이 됩니다. 왜냐하면 기계는 인간이랑 다른 게 끊임없이 계속 학습을 하거든요. 그 때문에 끊임없이 넣어줘야 계속 성능이 올라갈 수가 있는데 그만큼 데이터가 없는 거죠. 그래서 현재는 스스로 업체들이 대량 수집을 하든지 아니면 이런 데이터를 대량으로 수집해서 정지해주는 업체와 계약을 맺게 됩니다. 플리토라는 업체는 이 마지막 작업을 하는 업체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집어넣을 때는 대충 이렇게 집어넣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회신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그럼 이렇게 넣고 앞에 있는 문장, 원문 문장, 번역 문장. 실제로 이거보다 좀 더 복잡하긴 하지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기 쉽게 원문, 번역문 이렇게 넣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뒷단에 사실 더 들어가는 게 있긴 있어요. 뭐 성별에 따른 번역이라든지 연령에 따른 번역 혹은 지역, 어느 지역의 말투인가 혹은 도메인이라 그래서 어떤 영역의 말인가 이런 것도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이 앞에가 가장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처음에 인공지능이 시작했던 2016년도에 저희 회사를 통해 가지고 판매했던 데이터의 수량을 보면은 업체별로 처음에는 한 5,000개, 5,000문장 정도 되다가 작년 같은 경우에는 약 500만 문장까지 많이 올라갔어요. 그만큼 더 많은 업체들이 더 많은 양의 데이터를 필요로 하는 시대가 왔다. 즉 인공지능에서 더 많은 데이터를 모아서 언어 번역 성능을 높이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예전에는 문장 자체가 중요했다면 지금은 이런 다양한 것들이 많이 중요해집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얘기할 때 저도 지금 마이크를 통해서 얘기하고 있지만 이 마이크가 텍스트로 변동해서 텍스트가 다시 번역이 돼서 영어로 나간다면 동시 통역이 되겠죠. 이미지 같은 경우도 사진을 찍었는데 거기 있는 글씨를 뽑아가지고 그 다음에 그거를 번역해서 다시 붙여주는 기능 그걸 하기 위해서는 이미지도 많이 모아야겠죠. 그 다음에 아까 심심이처럼 CS 내가 외국에서 물건을 샀는데 이 물건이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그러면은 CS를 해야 되는데 고객 상담을 해야 되는데 제가 그 나라 말을 모르잖아요. 그럴 때는 한글로 치면 그게 바뀌어서 그 해외로 나가고 해외선 다시 그 나라 언어를 치면 한국어로 나와야겠죠. 그럼 모든 것들이 자동화 되려면 실제로 이제 문장뿐만 아니라 이렇게 다양한 종류의 데이터가 필요한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과거랑 비교해 보면은 한국에서도
특정 언어, 그 다음에 범용적인 도메인을 원했다면 지금은 다양한 언어와 다양한 도메인을 원하는 상황이고요. 이 인공지능은 사람이랑 비슷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어렸을 때 여러분들이 이야기를 하거나 배울 때 일반적인 것들을 많이 배우잖아요. 그러다가 어느 나이가 되면은 어느 특정 영역에 관심을 갖고 그 영역을 좀 더 깊이 배우는 것처럼 인공지능도 범용적인 걸 먼저 학습을 하고 그 다음에는 어느 특정 분야에 대해서 깊이 공부를 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겼냐? 돈이 많은 기업들은 데이터를 막 사서 모읍니다. 그래가지고 데이터가 계속 정확해져요. 이 애큐러시가 기계 엔진 애큐러시가 정확해지는데 중소기업이라든지 연구를 하는 학계 같은 경우는 이 데이터를 살 수 있는 예산이 없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이 성능이 많이 안 올라갑니다. 기술에 대한 차이는 크게 없다라고 가정을 한다면 이게 뭐랑 똑같냐 하면 돈이 많은 집 아이는 학원 다니고 어디 다니고 가정교사 있고 하면서 점점 뭔가 성적이 좋아지는데 머리는 좋은데 집에 뭐 이런 예산이 없다라고 한다면은 추가적인 학습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아예 성적이 많이 오르지 못하는 거랑 비슷하다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의무교육이라는 게 있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어느 수준까지는 사실은 국가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게 해주는 것처럼 국내에서도 다양한 기관에서 말뭉치 데이터를 모으고 번역 데이터를 모아서 중소기업이나 연구기관들이 이런 데이터를 활용해서 본인들의 엔진을 학습시키고 그걸 통해서 연구를 하던가 본인들의 인공지능을 상용화할 수 있게 도와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여기에서 관심이 많으신 분들은 국립국어원이라든지 혹은 니아라든지 다양한 사업을 통해 가지고 다양한 데이터를 모을 수가 있고요. 실제로 해당 데이터를 사용해서 본인들의 엔진을 충분히 높은 성능까지 끌어올릴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데이터 수집의 난제도 있습니다. 이 데이터를 어떻게 모아야 되냐? 아까 심심해에서도 1억 몇 천만 개의 데이터가 있다라고 했는데 그만큼의 데이터를 모으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특히 번역 같은 경우는 정말 어렵거든요. 그래서 번역을 1억 문장을 모아야 된다라는 거는 진짜 어려운 방법입니다. 실질적으로 번역 데이터를 모으는데 이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일단 비용 얼마를 내야 되는 거지? 내가 한 번역 문장을 받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여러분한테 나는 학교에 갑니다. 이거를 I am going to the school로 번역을 해줬을 때 한번 물어볼까요? 나는 그거 번역하는데 100원 받겠다. 500원 받겠다. 1,000원. 10,000원 정도 되나요? 한 문장 번역하는데 여러분 어느 정도 생각하시죠? 자 그러면은 1,000원 언더. 1,000원 이상. 1,000원 이상. 이렇게 다 사실 주관적이거든요. 이게 나는 이거 한 문장 번역하는데 뭐 한 10분 걸리는 것 같은데 그러면 더 많이 필요하다라고 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나는 뭐 조금 걸리는데 혹은 나는 뭐 박사학위가 있는데 더 많이 받아야 되지 않나? 나는 전문 분야에 있는데 혹은 어떤 분들은 나는 다른 직업을 갖고 있는데 소일거리로 한다면 조금 받아도 괜찮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인력을 어디서 구해야 하나? 번역을 할 수 있는 인력들은 어디에 있나? 이런 부분도 사실 상당히 중요합니다. 전문가들을 컨택을 하기에는 상당히 불가능하고 또 해외에 있는 사람들까지 연락을 하는 것도 쉽지가 않거든요. 그리고 전문성, 그 사람들이 만들어낸 데이터는 얼마나 정확하고 전문적인가? 이런 난제들이 항상 있는 상황입니다. 또 거기다가 뭐 큰 한번 사건이 있었죠. 이런 개인정보 유출, 데이터를 모으거나 언어 데이터를 모을 때 저작권이라던가 개인정보 유출 같은 부분을 어떻게 막을 수가 있는 것인가? 이런 문제도 항상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플리토 저희 회사에서는 이제 어떤 방식을 쓰냐 하면 크라우드 소싱이라는 방식을 쓰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데이터를 만들어주는 많은 사람들이 어느 한 공간에 모이는 게 아니라 플랫폼에 모여서 본인들이 만들 수 있는 데이터를 만들어주는 그런 방식입니다. 아까 제가 여러분한테 영화 대사에 대해서 얘기를 했잖아요. 혹시 그거를 적으신 분 계신가요? 네, 적으신 분. 그러면은 아까 한글로 뭐라고 적으셨죠? 네. 지혜를 아이로 쓰셨나요? 여의로 쓰셨나요? 여의로 쓰셨나요? 혹시 나는 아이로 썼다. 아무도 안 계신가요?
제 발음이 안 좋았나? 제 발음은 사실은 지혜아이였습니다. 예.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혹시 이거 영어로 번역하신 분, 영어로 다른 분 혹시 번역하신 분 계신가요? 영어로 나는 번역했다. 네, 영어로 어떻게 번역하시죠? 아, 감사합니다. 지혜의 스펠링을 어떻게 쓰셨죠? 네. HYE. 하지만 이게 지혜라면 JIHAE도 되겠죠? 그죠? 제가 나중에 방금 발표하신 분들은 이 상품을 하나씩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말씀드린 이유는 지금 보상에 대한 말씀을 드린 건데요. 영화에서 이런 게 나왔을 경우에 그걸 받아 적고 그거를 번역을 하는 과정들에 있어 가지고 플리토에서는 데이터를 모으고 여러 가지에 있어서 번역을 하고 혹은 딕테이션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 크라우드를 사용한 다음에 그 사람들한테 보상을 주고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저희 플랫폼에 와 보시면은 이렇게 다양한 펑션들이 있고요. 다양한 펑션들에 사람들이 참여를 할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참여를 하면은 거기에 맞는 보상을 주고 있는 방식이고요. 예를 들어서 내가 인공지능 번역기를 썼다. 번역기의 결과가 좋게 나오지 않는다라고 한 경우에는 그 정확하지 않은 결과가 플랫폼으로 들어와서 바로 사람들이 수정해서 다시 인공지능을 학습시키는 실시간으로 가르쳐주는 시스템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러다 보면은 실제로 인공지능이 이해하지 못하는 것을 바로바로 학습하면서 성능을 올릴 수 있는 상황이 될 수 있는 거죠. 전문성 같은 경우는 실제로 이 번역이 제대로 됐는지 또 이 원어가 정확한 원어인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많은 전문 기관의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립국어원이라든지 국제한국어교육학회 이런 기관들을 통해서 실제로 저희가 다루고 있는 언어들에 있어서 전문성이 있는지 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나눠야 되는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전문 기관의 도움을 받아서 정확한 데이터를 만들어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가 최근에 이제 진행을 하는 건데요. 이 메뉴판 번역이라는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QR을 스캔하면은 여러분들이 가는 식당에 있는 메뉴판들이 다 여러분의 언어로 변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 아랍 사람이 와서 스캔하면 아랍어로 변하고 이러는데 도대체 저게 인공지능이랑 어떤 상관이 있냐? 그냥 메뉴판 번역하는 건 번역이 아니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실제로 첫 번째 거는 그 기능을 통해 가지고 번역한 거, 두 번째 거는 인공지능, 세 번째 건 인공지능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시면은 첫 번째 걸로 번역이 됐을 때 여러분들이 쉽게 음식을 주문할 수 있을 거다라고 보거든요. 이 세 개의 차이는 뭐냐 하면 기술의 차이는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인공지능의 기술에 있어서는 다들 뛰어난 업체들이고 다만 첫 번째 거는 아까 여러분들이 하셨던 것처럼 잘못된 번역을 바로바로 수정해주는 크라우드가 접속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이렇게 해서 이 글씨를 잘못 읽으면 잘못 읽은 걸 수정을 하고 수정해서 자동 번역이 나온 걸 다시 수정하는 방식을 하는 거죠. 이런 과정 자체가 상당히 빠르게 진행이 됩니다. 그러면서 가게 주인이 사진을 찍어서 올렸을 때 잘못된 정보들이 바로바로 수정돼서 학습이 되고 그거를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정확한 번역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면은 하나의 메뉴가 올라갔을 때 그 메뉴를 통해서 음성부터 뭐 텍스트 그다음에 이미지까지 다양한 데이터가 이렇게 쌓일 수 있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고요. 마지막으로 인공지능이 어느 정도까지 정확해질 수 있을까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고민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뭐 인공지능이 정확해지면 사람의 역할이 줄어드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아까 제가 그 뭐 지혜는 유재석 같은 코미디언이 되고 싶어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여기서 재밌는 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제 음성에 대한 답은 분명히 존재를 합니다. 그렇죠? 제가 어떻게 발음을 했던 간에 그걸 받아 적는 거에 있어서 100점짜리 답과 빵점짜리 답이 존재를 하는 거죠. 그 중간이란 건 없습니다. yes 아니면 no입니다. 그렇죠? 그런 분야에 있어서는 인공지능이 인간보다 훨씬 더 정확해질 거예요. 지금 음성 인식이 정확하지 않다라고 하더라도 점점 학습을 통해서 정확해집니다. 여러분들이 글씨를 찍었을 때 그 필체 자체가 나빠가지고 기계가 그 필체를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도 사실 답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 필체가 나빠도 그 필체가 얘기하는 게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인공지능이 학습이 돼서 정확한 답을 줄 거예요. 하지만 번역이란 거는 과연 그게 가능할까라고 본다면 아까 되게 잘 번역을 해 주셨는데 그 번역에 있어서 아까 영화의 대사라고 했죠. 이게 해외로 나갈 때 과연 그 번역문을 쓸 수 있을까는 다른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해외 사람들은 유재석을 모를 거거든요. 그러면 그 나라에 맞는 코미디언을 붙여서 영화가 나가야 되는데 자막이 나가야 되는데 그걸 과연 기회가 할 수 있을까라는 거는 많은 사람들이 불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언어 인공지능이 성능이 올라가면서 많은 사람들이 번역가들의 역할이 줄어들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실제로 번역 시장은 엄청나게 커지고 있어요. 그 이유는 언어 인공지능이라는 것이 언어에 대한 불편함을 많이 해소를 시켰어요. 예를 들어서 제가 몽고에 가는데 몽고 말을 모르는 거예요. 하지만 인공지능을 통해서 어느 정도 두려움이 사라지고 그러다 보면 문화와 역사에 대해 관심을 갖게 되고 혹은 사업을 하고 싶고 그러다 보면 결국 사람이 그 분야에 들어와서 상당히 많은 역할을 해줘야 됩니다. 또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문화도 그런 사람들의 힘으로 많이 발전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결국 하시는 일은 기계가 대체한다라는 것보다는 인공지능은 여러분들이 하는 일에 있어서 훌륭한 조력자가 될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같은 분야에 있는 만큼 많이 만나게 될 텐데 많은 도움 부탁드리고 저희도 할 수 있을 만큼 최대한 많이 도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발표 잘 들었습니다. 지금 유튜브 생중계로도 100분이 넘는 분들이 시청 중이라고 하는데요. 정말 감사드립니다. 또 이제 플리토 이정수 대표님의 질문에 온라인에서도 적극적으로 답변을 해주셨다고 합니다. 이 부분도 감사드립니다. 번역 데이터 구출 품질을 높이기 위해서 다양한 전략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좀 알 수 있었고요. 또 이제 말뭉치를 구축하고 검수하는 인력의 전문성도 좀 중요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기계 번역 서비스의 성능이 높아질수록 우리에게 낯선 외국어들이 조금 더 친근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발표해 주신 이정수 대표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마지막 특별 강연은 네이버의 신지은 리더님께서 준비해 주시겠습니다. 발표 주제는 눈으로 보는 음성 기록 클로버 노트입니다. 힘찬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눈으로 보며 듣는 음성 기록 클로버 노트 서비스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저는 클로버 노트 프로젝트 PM을 맡고 있는 신지은이라고 합니다. 지금까지 좀 이제 개발자 입장에서 이야기를 많이 들으셨다면 저는 조금 더 기획자 입장에서 이야기 드리게 될 것 같아요. 이렇게 귀한 자리에서 여러분들께 클로버 노트 서비스를 소개해드릴 수 있게 되어 영광입니다. 혹시 클로버 노트 서비스 알고 계신가요? 좀 많이들 쓰고도 계신가요? 네. 저희가 휘발되기 쉬운 모든 회의를 의미 있는 기록으로, 그래서 기록은 클로버 노트가 할 테니까 필요한 내용에만 집중하세요 라는 그런 좀 목표로 2020년 11월 19일 처음 서비스를 출시하였습니다. AI 기술 단독 서비스로서 시장에서 저희가 좀 반응을 얻을 수 있을까 의구심도 많이 있었는데요. 출시 1년 만에 140만 다운로드, 125만 가입자를 달성했고 22년 현재는 290만 다운로드, 260만 가입자를 달성해서 저희는 그래도 AI 기술 서비스로서 시장에서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라고 자평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 6월 일본에도 서비스가 출시되어서 현재 30만 넘게 다운로드가 달성되어 있습니다. 최근 시장의 새로운 서비스로, 그것도 유틸리티 서비스로는 되게 의미 있는 성과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작년 5월에 애플 앱스토어에서는 오늘의 앱으로 선정되어 한번 서비스가 소개된 적도 있었고요. 구글 플레이 스토어의 경우 2021 베스트 오브 어워즈 올해의 인기 앱, 그리고 올해를 빛낸 일상생활 앱 2관왕을 수상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올해의 인기 앱은 사용자분들이 다 직접 투표로 뽑아주시는 거여서 저희가 작년에 굉장히 큰 성과로 기쁘게 지냈습니다.
특히 저희가 가장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건 스토어 리뷰인데요. 애플 앱스토어 보시면 평점이 4.9점, 구글 플레이 스토어를 보시면 평점이 4.8점으로 다른 앱들에 비해서 정말로 좋은 평점들을 주고 계세요. 특히 저희 개발자분들하고 너무 힘들 때 리뷰 보면서 힘내자 이런 얘기 하는데요. 사용자분들이 달아주시는 리뷰가 되게 감동적입니다. 제가 몇 개만 좀 읽어드릴게요. 21세기 만반세, 날아다니는 자동차, 해저 터널 다 필요 없습니다. 클로버 노트 하나로 21세기는 풍요롭습니다. 별 100만 개도 안 아까워요. 강의 틀어놓고 이걸로 녹음하는데 진짜 텍스트 변환 비교적 정확하게 잘 됩니다. 개발자분 적게 일하시고 많이 버시는 삶 사시길. 무병장수의 로또 1등 당첨되시길. 이런 거 보면서 되게 기뻐하고 있어요. 네. 이런 클로버 노트 서비스의 근간에는 네이버의 뛰어난 AI 기술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클로버 노트에 사용되고 있는 AI 기술들 몇 가지를 소개드려 볼게요. 첫 번째는 핵심 기술, 음성인식 네스트 엔진이 있습니다. 네스트 엔진은 음성 데이터에 담겨있는 발화를 인식해서 실제 사람이 기록하는 것처럼 자연스러운 형태의 텍스트로 변환해주는 음성인식 엔진입니다. 네스트에 탑재된 엔드-투-엔드 딥 뉴럴넷은 긴 음성 기록의 맥락을 파악해서 음성을 인식해주기 때문에 발화자의 발음이나 주변 소음, 속도 이런 것들의 영향을 좀 상대적으로 덜 받고 좋은 품질로 음성을 인식해줍니다. 클로버 노트 외에도 네이버의 쇼핑 라이브 자동 자막, 비타 동영상 편집기 등 네이버의 다양한 서비스에 활용되고 있는 음성 인식 핵심 기술입니다. 두 번째 엔진은 화자 분리 엔진 와이즈가 있습니다. 대화 속 여러 사람의 목소리를 구분하고 발화자가 누구인지 식별하는 엔진입니다. 음성 정보만으로도 특정 인물이 등장하는 영상 또는 발화 시점을 빠르게 찾을 수 있고 사용자 인증 서비스에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클로버 노트에는 현재 화자 분할 기술이 적용되어 있고요. 화자 식별 기술도 곧 적용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가장 최근에 적용된 하이퍼클로버 AI 요약 엔진이 있는데요. 하이퍼클로버 AI 요약 엔진은 다양한 길이의 노트를 효과적으로 요약하기 위한 토픽 세그먼트 모델과 하이퍼클로버 요약 모델을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각 단락에 대한 요약은 초거대 언어 모델인 하이퍼클로버를 클로버 노트에 맞게 튜닝해서 사용자분들이 편하게 읽을 수 있는 문장 형태로 핵심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언어 모델에는 국립국어원 말뭉치 데이터가 활용되고 있습니다. 네. 저희 네스트 엔진에는 하이퍼클로버 기술의 빅모델이라는 게 적용되어 있어요. 그래서 학습 데이터 구축 비용을 최소화하고 압도적인 인식 성능 개선 능력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보시면 한국어 인식의 경우 이제 경쟁사 대비 가장 우수한 품질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일본어 인식 성능의 경우에도 경쟁사보다 더 뛰어난 성능을 보여주고 있고요. 영어는 다들 아시는 것처럼 워낙 글로벌 플레이어들이 잘하고 있지만 저희가 글로벌 플레이어들과 비교해도 부족하지 않은 인식 성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 개선 버전에서 추가 개선도 진행되고 있어서 더 좋은 성능을 기대하고 있고요. 다만 저희가 조금 이제 고유 명사나 전문 용어 품질이 좀 아쉬운 부분들이 있어서 이런 부분의 개선도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렸던 저희 네스트 엔진은 빅모델, 자기지도 학습 딥러닝 기술이 적용되어 있다는 게 가장 큰 특징인데요. 계속 이제 데이터에 대해서 방금도 말씀을 좀 주셨는데 전통적인 딥러닝 기법은 데이터와 그 데이터를 설명하는 네이블을 쌍으로 학습시키는 방식으로 학습이 이루어지고 있었어요. 예를 들면 고양이 사진은 얘는 고양이야 라고 이렇게 레이블 데이터를 넣어서 같이 학습을 시키는 방식이죠. 근데 방금 이제 대표님 말씀 설명 주신 것처럼 이 데이터를 구축하는 게 결국 사람이 수작업으로 레이블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데이터 구축의 비용도 크고 시간도 많이 들어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음성과 음성 속 텍스트를 항상 같이 학습을 해야 되니까요. 그런데 반면에 저희가 방금 말씀드린 이 자기지도 학습 방식은 어떤 거냐면 레이블 데이터가 없이 그냥 그 음원 데이터 자체만으로도 학습이 가능해져서 효율성을 굉장히 높일 수 있는 기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저희가 다양한 분야 방대한 양으로 구축되어 있는 데이터들을 다양하게 학습에 좀 활용해서 수동으로 데이터를 구축하는 작업 없이 빠르게 좀 그 음성인식 모델 학습을 하는 방식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 자기지도 학습 딥러닝 기술이라는 걸 아까 말씀드린 네스트 엔진을 적용한 덕분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국어에서도 굉장히 뛰어난 성능을 보유하게 되었고 지금 일본어, 영어 같은 외국어에서도 높은 성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지금은 진짜 이렇게 서비스 품질이 너무 좋아졌어요. 정말로 음성인식을 잘하거든요. 한국어에 대해서는 특히. 그런데 저희가 서비스를 처음 만들려고 했을 때는 그렇지 않았었어요. 조금은 아직은 부족한 기술이었었거든요. 체감 품질이 한 60점 정도? 이런 음성인식 엔진을 가지고 어떤 서비스를 만들 수 있을까? 이제 고민이 시작되었습니다. 내부에서는 아직은 기술이 성숙하지 않았으니까 좀 더 이제 기술이 준비될 때까지 기다리자 이런 의견들도 있었고요. 근데 시장이라는 건 타이밍이 있잖아요. 저희가 아니다. 우리가 지금 사용자가 필요하는 좀 기능들을 가지고 서비스를 내보낸다면 그것도 의미가 있을 수 있다라고 내부에서 이제 계속 설득하는 작업들을 진행했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좀 생각을 했었어요. 이미 대화를 녹음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음성인식과 전혀 상관없이.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 좀 집중을 했어요. 대화 내용에 집중해야 하는 상황에서 일단 녹음을 먼저 해두시는 분들, 예를 들면 비즈니스 미팅이 잦은 영업사원분들이나 중요한 회의에 들어가야 되는데 아직 내용 이해하기 좀 어려운 신입사원분들, 또 인터뷰나 기자회견을 취재하는 기자분들, 또 수업 내용을 다시 찾아 들어야 되는 학생분들, 계약 내용을 기록하고 싶은 프리랜서, 인터뷰가 잦은 방송작가, 되게 다양한 타겟들이 존재하고 있더라고요. 보통 굉장히 녹음을 많이 하시는 분들은 이걸 찾아야 되는 데이터가 너무 방대해서 이걸 다시 찾는 게 되게 어렵다는 말씀들을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에 좀 집중을 해서 고민을 해보면 좋겠다라고 좀 생각을 했었고, 그래서 우선은 녹음을 좀 쉽게 모바일 앱으로 빠르게 녹음을 하고, 이렇게 쌓인 녹음은 음성인식을 통해서 쉽게 탐색할 수 있게만 해줘도 괜찮겠다. 완전히 음성 기록이 정답은 아니어도 내가 다시 들어야 되는 구간을 쉽게 찾을 수 있다면 큰 가치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리고 AI라는 게 되게 어렵게 느껴지잖아요. 어떻게 써야 될지도 잘 모르겠고. 그래서 사용자분들이 AI에 대해서 고민하지 않고 서비스를 쉽게 쓸 수 있는 사용성을 저희가 많이 고민하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그 메인 타겟군들을 저희가 이렇게 좀 나눠서 인터뷰를 해봤었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클라이언트와 회의가 중요한 광고 대행사 A분도 있었고, 또 인터뷰가 많은 UX 리서처나 방송 작가분들이 있었고요. 또 저희 핵심 타겟인 대학생분들, 기자분들이 있었습니다. 이거 하면서 요즘 이제 시험 기간이 되면 뭐 에브리타임에서 뭐 기프티콘 아메리카노 한 잔 정도로 녹음 파일이 거래되고 있다, 뭐 이런 얘기들도 듣고 되게 재밌는 인사이트를 많이 얻었었는데요. 보면 녹음 환경도 다 다르고 여러 가지로 니즈는 다르지만 기본적으로 많은 부분들이 겹쳤어요. 북마크를 해서 원하는 구간만 빨리 찾았으면 좋겠다. 뭐 쌓여있는 음성 기록을 검색 같은 걸로 해서 쉽게 찾을 수 있으면 좋겠다. 그리고 음성인식 품질이 좋아질 수만 있다면 데이터 편집도 할 수 있다. 그러니까 되게 이 서비스에 대한 니즈가 크시더라고요. 뭐 자잘자잘하게는 구간 탐색 기능이나 배속 조절 같은 기능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뭐 기존 녹음기에서 이런 게 불편했어요. 이런 니즈도 많이 주셨어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사실 돈을 내겠다는 건 진짜 이 서비스의 필요에 대한 확신이라고 좀 생각을 해서 유료 지불 의사까지도 여쭤봤었는데, 서비스가 나오기만 한다면 돈 내고라도 쓰겠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주셨어요. 저희가 이제 거기에서 좀 확신을 얻어서 이렇게 메인 타겟을 정의해 봤습니다. 수업을 기록하는 대학생, 회의가 많은 직장인. 그러니까 뭐 수업 시간이나 회의 시간에 녹음을 하고, 녹음하면서 이제 PC로는 바로 메모를 하고, 또 필요한 구간이 있다면 북마크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이 음성 기록을 보면서 중요한 내용은 다시 찾아보고, 헷갈리는 부분은 검색해서 다시 들어볼 수 있는 거죠.
학생의 경우는 좀 추가적으로 조모임이나 면접 준비 같은 팀플에서도 활용될 수 있을 거라고 기대했었고, 회사에서는 거래처와 통화 내역을 음성 기록으로 확인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도 많아서 저희가 통화 파일을 업로드하는 기능에 대해서도 좀 꼼꼼히 챙겼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컨셉으로 서비스를 구현하게 되었어요. PC와 앱은 실시간으로 연동이 되고 모바일에서 녹음을 하면서 녹음 중에 중요한 구간은 북마크를 합니다. 그리고 녹음 중에 PC에서 이렇게 메모를 작성하면 그 메모가 작성되는 시간이 타임스탬프로 연동돼서 해당 구간을 빨리 바로 찾을 수 있고요. 이 메모를 작성하시면 메모에 등록된 키워드는 나중에 음성 인식에서 그 키워드가 더 정확하게 인식될 수 있도록 키워드 부스팅으로도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오픈 초기에는 한국어만 지원을 했었는데 이제 지금은 영어, 일본어, 그리고 영어와 한국어를 동시에 인식하는 것까지 되게 다양한 언어들을 추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영어나 한국어가 동시에 쓰이는 회의나 수업에서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와이즈 엔진을 통해서 이제 목소리를 인식해서 화자를 분리하고요. 가독성이 훨씬 더 좋아지거든요. 그리고 음성 기록이나 메모는 편집도 할 수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노트 내용은 키워드로 검색도 할 수 있고요. 요거 기능을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데 저희 대표님도 모르셔서 설명드렸는데 더보기 메뉴를 클릭해 보시면 음성 기록이나 음원 다운로드를 받을 수도 있어요. 저희가 처음에는 텍스트 파일로 다운로드만 지원을 했지만 지금은 한글, 엑셀, 워드, SRT까지 굉장히 다양한 파일의 다운로드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설정으로 들어가 보시면 자주 쓰는 단어를 등록하실 수 있어요. 아까의 메모의 키워드처럼 이렇게 등록된 자주 쓰는 단어는 음성이 인식될 때 그 키워드가 더 정확하게 인식될 수 있도록 키워드 부스팅에도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정리된 노트는 비밀번호를 가지고 이제 URL로도 가까운 주변에 공유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서비스 보시면 이렇게 앱에서 녹음을 시작하면 PC에서 메모를 작성하고 필요한 순간에는 북마크를 하실 수 있어요. 녹음이 끝나고 나면 파일은 자동으로 업로드가 되고 바로 음성 인식이 진행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음성을 직접 들어볼 수도 있고 원하는 구간을 탐색하실 수도 있어요. 그리고 저희가 지난 8월에 AI 요약 기능도 추가를 하였어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월 10회 계속 갱신해서 사용하실 수 있는데요. 음성인식 엔진과 똑같이 지금은 저희가 조금 정확도가 아직은 뭐 부족한 부분도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이제 제일 중요한 원하는 구간을 빠르게 찾고 전체적인 내용을 파악하는 데는 큰 도움이 된다고 사용자분들의 반응이 굉장히 좋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AI 기술만 계속 챙기고 있는 건 아니고요. 뭐 음성 기록 중요한 구간에 표시하고 싶어요. 뭐 중요한 구간에 코멘트를 하고 싶어요. 이런 말씀들도 많이 있으셔서 이제 하이라이트 기능, 뭐 메모 추가 기능 같은 것들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앱에서 음성 기록 구간을 꼭 눌러주시면 이런 식으로 컨텍스트 메뉴가 나오고요. PC에서도 마우스를 우클릭하시면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클로바 노트 서비스가 사실 이제 20대 학생분들이나 아니면 30, 40대 직장인분들도 정말 많이 써주시지만 생각보다 5, 60대까지 정말로 다양한 사용자분들이 사용하고 계세요. 클로바 노트를 사용해 보셨던 분들 중에도 아마 모르셨던 기능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안 사용해 보셨던 분이 있다면 이번 기회에 사용을 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제는 클로바 노트의 미래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릴게요. 클로바 노트는 초대규모 AI 하이퍼 클로바가 적용된 업무형 도구 서비스로의 시장 확장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이제 단순한 음성 기록 변환 서비스로 시작을 하긴 했지만 저희가 생각하는 미래는 네이버의 앞선 기술력을 모두 담는 AI 기술 플랫폼으로 고도화하는 것이에요. 아까 말씀드렸던 네스트 음성 인식, 와이즈 화자 식별 엔진뿐만 아니라 이제 음원의 잡음을 좀 제거하고 더 좋은 음원으로 들으실 수 있도록 음원 자금 제거 모델도 개발하고 있고요. 하이퍼클로바 요약뿐만 아니라 저희가 이제 문장 의미 분석을 통해서 정답을 찾아주는 그런 시멘틱 검색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OCR 문자 인식 이런 부분들도 들어가게 될 거고요. 그래서 전체적인 이제 컨텍스트를 보면 회의나 강의에서 공유되는 모든 컨텐츠를 모아서 그 내용을 의미 있게 만들어주는
그런 플로우를 꿈꾸고 있어요. 회의 전에는 뭐 캘린더 같은 서비스랑 연동을 해서 일정을 등록해두고 또 화상회의랑도 연결을 해둘 수 있겠죠. 지금도 줌하고는 저희가 자동 연동을 제공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회의가 시작되면 회의가 자동으로 기록되고 캘린더에 있는 일정, 뭐 참석자, 메모 정보들이 다 연동이 돼요. 회의가 시작이 되면 실시간 스트리밍으로 하단에 자막이 나오고 또 저희가 팝하고 번역으로 이렇게 번역도 바로 제공을 하고요. 오른쪽 패널에서는 실시간으로 저희 지금도 막 뭐 화상 수업 같은 거 하다 보면 온라인 채팅 같은 거 하잖아요. 이런 채팅이 계속 흐르는 것들이 다 기록으로 쌓이고 회의에서 공유되는 자료들은 바로 미디어 파일로 삽입도 할 수 있도록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 왜 가끔 수업 듣다 보면 혹은 회의하다 보면 한 5분 정도 잠깐 앞에 지나가면 놓칠 때 있잖아요. 이런 실시간 음성 기록도 쭉 쌓아놓고 필요한 구간은 빨리 찾아가지고 놓친 부분을 다시 듣는 이런 기능들도 제공하려고 하고 있어요. 이렇게 회의나 강의가 다 끝나고 나면 아까 말씀드린 이제 AI 요약이 가장 중요한 내용들을 요약해 주고요. AI 요약도 저희가 2, 3년 안에는 진짜 더 굉장히 많이 발전할 거라고 기대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목차를 자동으로 구성해서 인덱스를 만들어주고 여기에서 더 나아가서 가장 중요한 내용들만 또 따로 뽑아가지고 별도 요약을 해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 회의라면 뭐 투두리스트 같은 걸 뽑아준다거나 이런 것들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시멘틱 검색이 사용자들이 궁금할 만한 질문들을 미리 뽑고 거기에 대한 답도 같이 정리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관련 문서들도 추천해 줄 수 있을 거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노트는 사전에 설정된 공유 그룹에서 같이 공유되고 있는 멤버들에게는 자동으로 공유가 되고 이 공유 멤버들끼리는 실시간으로 협업도 편집도 할 수 있는 기능을 지원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잘 쓰고 있는 업무 도구들도 연동을 해서 꼭 노트뿐만 아니라 뭐 웍스, 노션, 슬랙 다양한 서비스들과 연동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확장을 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리고 네이버에서 가지고 있는 되게 다양한 내부 자원들을 활용해서 이 노트 편집 영역에서도 뭐 투두, 글머리 텍스트 강조, 이미지 파일 삽입 같은 에디터 기능들을 강화하는 것들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게 뭐 몇 달 안에 되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도 이제 1, 2년 안에 이런 뭐 좀 그림들을 저희가 꿈꾸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음성 정보는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많이 들어있는 의미 있는 정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휘발되기가 되게 쉽고 이게 의미 있게 기록되기가 되게 어렵잖아요. 저희는 이렇게 그냥 휘발될 수 있는 회의 정보들, 뭐 강연 정보 같은 거에 거기서 함께 진행되고 있는 컨텍스트들을 같이 다 모아서 의미 있게 기록하고 또 그 내용들을 입체적으로 잘 분석해서 사용자들이 이거를 의미 있게 활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데 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저희가 아까 뭐 AI 얘기들 막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AI가 미래의 직업을 없앤다 이런 디스토피아적인 미래를 그리시는 분들도 되게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AI는 사람이 더 가치 있는 일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 여기에 좀 저희는 집중을 하고 있거든요. 과거였으면 음성 기록을 녹취하려면 하나하나 다 받아 적고 그리고 나중에 다 다시 들어보면서 요약하고 이런 번거로운 작업들을 해야 됐는데 이제 저희가 그런 문제를 해결하면 사람들은 그 이후에 그 의미 있는 데이터를 가지고 더 창조적이고 가치 있는 일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해주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열심히 서비스를 이제 만들고 있습니다. 네, 클로버 노트의 미래 많이 기대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발표 잘 들었습니다. 필기나 회의록 작성 같은 것들은 굉장히 일상적인 활동들인데요. 인공지능 언어 처리 기술이 이런 일상적인 활동들을 편리하게 바꾸어준 좋은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기술이 실제로 우리 삶을 바꾸어주기 위해서는 이용자가 원하는 바를 알고 이를 서비스로 기획하고 구현해내는 과정도 참 중요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유익한 발표해주신 신지은 리더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다음 순서는 한국어 빅데이터 활용 기업 특별 강연에 대한 총평 및 질의응답 시간입니다. 총평 및 질의응답에 앞서 10분간의 휴식 및 장내 정리 시간을 갖겠습니다. 10분 후
3시 30분 정도부터 총평 및 질의응답이 진행될 예정이오니 시간을 준수하여 자리에 앉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첫 번째 특별 강연을 해주신 심심이의 최정회 대표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네, 두 번째 특별 강연 해주신 플리토의 이정수 대표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세 번째 특별 강연을 해주신 네이버의 신지은 리더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네, 제가 오늘 총평 및 질의응답 시간은 연세대학교 언어정보연구원 김한샘 부원장님께서 맡아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네, 이제 마이크를 김한샘 부원장님께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연세대학교 김한샘입니다. 오늘 국립국어원에서 문자 언어, 음성 언어, 또 음성 언어의 특성을 지니는 문자 언어 등 언어의 다양한 매체들을 AI 기반으로 정보 처리하고 계시는 다양한 전문가들을 모시고 의미 있는 자리를 마련해 주셨습니다. 저도 참 흥미롭게 들었는데요. 다 듣고 나니까 오늘의 주제인 우리 삶을 변화시킨 한국어 인공지능 어떻게 변화했는가를 보니까 관계가 더 공고해지고 소통이 활성화되는 방향으로 우리의 삶이 AI를 통해서 발전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결론을 얻게 되었습니다. 우선 첫 번째 심심이의 최정혜 대표님은 인공지능 챗봇 윤리와 관련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사실 인간 간의 관계를 형성하는 윤리적인 관념이라는 것을 AI가 어떻게 모사해서 제대로 우리와 소통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문제를 던져주셨습니다. 또 두 번째 플리토의 이정수 대표님의 기계 번역을 위한 말뭉치에 대한 말씀을 듣고 나니까 서로 다른 언어에 같은 의미를 가지는 문장끼리 관계를 어떻게 잘 맺어서 전 세계가 소통할 수 있을까 그런 이제 이상적인 세상을 또 꿈꿔 보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네이버의 신지은 리더님이 음성 기록과 관련한 강연을 해주셨는데요. 마지막에 말씀해 주신 넥스트라고 하는 그 부분에서는 기술이 통합돼서 나타날 수 있는 플랫폼의 아주 바람직한 미래상을 우리가 함께 보게 되었습니다. 이 기록을 통해서 시간차가 있는 연속적인 소통이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우리가 하나 알아가게 되었습니다. 여기 현장에도 많은 분들이 모여 계시고요. 또 유튜브로도 많은 분들이 시청을 하고 계신데요. 흥미로운 강연을 들으신 참석자 분들을 대신해서 제가 강연자 분들께 질문을 대표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분씩 돌아가면서 답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우선 심심이의 최정혜 대표님께 여쭈어보겠습니다. 단순히 단어로 이루어진 말들은 당연히 잘 걸러질 텐데 자의적인 해석이 가능한 우회적인 표현이라든지 이런 좀 처리하기 어려운 그런 표현들을 윤리적으로 어떻게 걸러낼 수 있을지 이런 민감한 주제나 혐오 표현을 AI가 지금 현재 스스로 검수하고 걸러낼 수 있는 수준에 와 있는 것인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네. 단어 부분은 이제 뭐 다들 아시다시피 쉽게 예전부터도 되었던 내용들이고요. 저희가 아까 발표에서 제가 말씀드린 게 문장이었고요. 문장을 AI가 잘 걸러내느냐 뭐라고 하면 데이터 문장에 대해서 잘 걸러낼 수 있는 그 문장 데이터를 가지고 있다면 잘 걸러내는 AI를 만들 수 있다가 이제 되는 것 같고요. 근데 이제 그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문장들을 저희가 어떻게 잘 만들어냈느냐라고 하는 그 부분을 조금 강조를 제가 한 바 있는데 그때 사용자들에게 맡겨가지고 실제 그 시대에 그 언어를 실제로 사용하고 있는 사용자들이 판단한 내용들을 가지고 점수를 라벨링 했더니 상당히 그런 어떤 그 신조어나 우회적인 표현들에 대해서도 사용자들은 잘 잡아냈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모델을 만들었을 때 우회적인 표현들도
찾아낼 수 있는 그런 그 분류기가 나왔던 것이고요. 그래서 이것들을 계속해서 이제 업그레이드하고 새로운 데이터들을 계속 판별해서 넣어주는, 지금으로서는 이제 그런 방법이 가장 그 현실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인 것 같습니다. 제가 질문을 하나씩 돌아가면서 답변하실 수 있도록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에는 플리토의 이정수 대표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이 행사를 주최하고 있는 국립국어원이기 때문에 국어와 관련한 이제 질문부터 드려보겠습니다. 기계 번역에는 방향이 있잖아요. 이제 다른 언어에서 한국어로 번역을 할 수도 있고 한국어를 다른 언어로 번역을 할 수도 있는데요. 결과가 한국어인 경우에 한국어의 특성인 경어법이라든지 아니면 한국어의 시제상 같은 것들을 그런 문법 범주들이 잘 적용되어 있지 않은 다른 언어에 비해서 어떻게 잘 미세하게 한국 사람들에게 자연스러운 문장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 이런 질문이 들어왔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사실 사람들이 이제 기계 번역에 대해서 기대하는 게 상당히 클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언어의 장벽에 대해서 모국어 같은 경우는 뭐 내가 대화하니까 크게 불편함을 못 느낀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번역 같은 경우는 다른 나라 언어를 내가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야 되는데 도대체 미래에 내가 영화에서 봤듯이 어느 정도까지 자연스럽게 변할 것인가에 대해서 많이 궁금해 하시는데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금 기계 번역은 걸음마 단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 미세한 차이를 알아들을 수 있는 상황까지는 전혀 되지가 않습니다. 실제로 파파고에서 재밌는 걸 하나 만들었는데 외국어로 나왔을 때 외국어를 한국어로 번역을 했을 때 그 버튼이 있어가지고 버튼을 누르면 저희가 어너리픽이라고 하죠. 이렇게 경어체로 바꿔주게 됩니다. 존댓말로 바꿔준다라고 하고 그거를 수동으로 처리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네가 외국어에서 한국어로 번역할 때 존댓말로 바꿀 것이냐 아니면 반말로 바꿀 것이냐, 이거를 받아들이는 사람이 자기가 일일이 수정을 해가지고 바꾸게 돼 있고요. 반대로 우리나라에서 어떤 경어체로 나왔을 때 그거를 영어로 어떤 식으로 바꿔야 되냐. 근데 이게 한국만의 고유의 문화인 경우도 있거든요. 해외에서는 사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더 친구처럼 자연스럽게 얘기하든지 혹은 연령의 차이라던가 그런 걸 떠나가지고 뭐 나의 어떻게 보면 친분도에 따라 가지고 다른 언어를 쓰는 경우도 있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사실 정확하게 문화라는 거는 매칭시키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언어를 번역하는 데 있어서 그런 부분까지 세밀하게 조정하는 거는 현재로서는 쉽지 않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범용적인 언어가 최대한으로 많이 쌓여서 그거부터 잘 번역되게 한 다음에 그 이후에 어떻게 그런 미세한 것들을 조정해서 이런 부분이 나왔을 때는 사실 다른 문화에서도 경어체로 바꿔줄 수 있는지에 대한 거는 차후에 얘기가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내부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까지 조정할 수 있을까에 대한 얘기를 해보는데, 누가 봐도 이거는 존대가 들어가고 존중이 들어간 문장이다라고 하는 거는 충분히 가능합니다. 문화적인 차이에 의해 가지고 알아들을 수 있는 것 같은 부분은 앞으로도 좀 쉽지 않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제 네이버의 신지은 리더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음성 기록에 대한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렇게 기록된 데이터의 유효성과 관련해서 저작권이나 개인정보에 대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고 있는지, 이런 관점에서 앞으로 어떤 활동을 하게 되시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우선 저작권과 개인정보에 대해서 특히 이제 그 정보보호 관점에서 두 가지로 좀 이야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한 가지는 우선 사용자들이 직접 만들어주시는 데이터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법무 검토 같은 것도 많이 받았었어요. 진행을 할 때 어떻게 살펴야 될 것인가. 근데 이런 이제 데이터들이 컨텐츠를 개인용으로 소장하고 관리하는 부분들은 어쨌든 조금 법적으로 가능한 부분이고, 여기에 대해서 저희는 녹음할 때 충분히 주변에 알릴 수 있도록 좀 에티켓 캠페인을 한다던가 이런 부분들로 좀 보완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정보들이 개인이 좀 안전하게 유통할 수 있는 형태의 서비스 구조를 만드는 것,
것.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런 데이터가 이제 네이버 안에서 안전하게 보관되고 또 유포의 위험이 없도록 하는 거, 이 두 가지가 있을 것 같은데, 이제 후자의 경우는 네이버가 되게 정보 보호 관점에서는 굉장히 내부 규정도 까다롭고요. 되게 이게 철저하게 점검을 하고 있는 회사예요. 그래서 정보 어떤 유출이나 이런 거 위험 없이 음성 기록 같은 경우도 되게 안전하게 암호화해서 관리하고 있고, 이런 좀 정보 보호 노력들을 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럼 유출에 관련된 부분이라면 정말 걱정하지 않고 사용하셔도 될 것 같아요. 네. 네, 감사합니다. 이제 다시 돌아와서 심심이의 최정혜 대표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챗봇의 페르소나 설정과 관련한 질문으로 요약을 할 수가 있겠는데요. 우리가 이야기를 나누는 대상인 챗봇이 어떤 페르소나, 인격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설정을 해야 될 텐데, 성별이라든지 연령이라든지 이런 것에 따라서 사실 챗봇과 대화하는 사람의 챗봇에 대한 태도가 달라지게 되거든요. 그런데 대부분 챗봇의 성별이 여성으로 되어 있다든지 하는 그런 이제 경향성이 현재 보이기 때문에 이런 페르소나 설정과 그 페르소나 설정에 대한 인간의 챗봇에 대한 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네, 질문이 조금 어려운 것 같긴 한데요. 이 질문을 좀 많이 받아보기도 했었던 것 같아요. 왜 챗봇은 다들 젊은 여성을 페르소나로 만들어 가지고 다들 내놓는 것이냐, 뭐 이런 질문을 여러 번 듣고 좀 생각을 좀 해봤는데, 저도 뭐 이렇게 이거다라고 명확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답변을 가지고 있는 것 같지는 않고요. 아무래도 이제 제가 제 생각으로는 개발을, 아무래도 챗봇은 이제 개발을 하게 되니까 그 개발하시는 분들의 어떤 성향이 조금 들어가 있는 부분이 있을 것 같고, 또는 그 기획적인 차원에서 봤을 때도 우리가 뭐 어디 전화를 걸어서 자동응답 그 ARS로 목소리를 들을 때도 거의 이제 비슷하게 젊은 여성의 그 목소리를 듣게 된단 말이죠. 그런 것이 그 시장에서 아무래도 그 사람들이 좋아하는, 아니면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목소리가 그렇게 설정되어 온 것이 아닌가, 그런 페르소나가 설정되어 온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게 되고요. 뭐 심심이를 말씀을 드리자면, 제가 20년 전에 그 심심이라는 캐릭터를 만들 때는 그 아기이고 뭐 로봇이다, 이런 정도의 그 페르소나를 가지고 있었고요. 그 의도적으로 성별은 지정하지를 않았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한테 배워야 되는데, 얘가 성별이 지정이 되어 있으면 그쪽 성별에 대한 말만 배울 것 같아서, 이제 그런 걸 좀 일부러 좀 배제시키는 측면으로 성별을 지정하지 않고, 이 심심이가 사용자를 호칭할 때도 뭐 언니, 오빠, 형, 누나, 이것이 심심이의 성별이 결정이 되기 때문에 당시에는 이제 이모, 삼촌 이렇게 호칭을 지정하는 그런 정도의 설정을 했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플리토의 이정수 대표님께 여쭤보겠는데요. 조금 전에 네이버에도 저작권은 어떻게 해결하느냐라고 하는 질문을 주셨는데, 많은 분들이 사실상 오늘이 이제 모두의 말뭉치 한국어 빅데이터 활용, 이런 이제 큰 배경을 가지고 우리가 이 모임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만든 데이터들이 얼마나 정당하게 만들어진 것이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마음 놓고 쓸 수 있을 것이냐, 이런 부분에 관심을 가지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플리토에서 이제 번역 데이터를 만들 때 크라우드 소싱을 활용한다라고 하셨었는데, 이렇게 크라우드 소싱을 활용한다고 했을 때 하나의 번역 과제에 대해서 여러 개의 그 결과물이 생성될 수도 있고, 또 그렇지 않은 경우라고 하더라도 어쨌든 어떤 태스크에 대해서 결과로서의 번역물이 나오게 되는데, 이런 번역물에 대한 저작권을 어떻게 처리하고 계신지 궁금해하시는 분이 계셨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사실 그 저희가 살아가면서 이제 인공지능으로 바뀌면서 많은 사람들이 그냥 자연스럽게 흘러가기 때문에 본인이 만들어낸 데이터에 대한 소유 혹은 저작권의 개념에 대해서 되게 쉽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특히 언어를 전공하거나 인공지능 서비스를 사용하시는 분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 되게 예민하게 받아들이셔야 되고 항상 의문점을 가져야 됩니다. 내가 사용하는 인공지능 서비스에 들어가는 내 개인적인 자료가 실질적으로 그 회사의 유료 상품을 정교화하기 위해서 사용이 되는가에 대한 질문을 가져보는 게 사실 제일 중요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이 번역기를 쓰거나 혹은 음성 인식기를 쓰거나 여러 가지 서비스를 썼을 때 여러분들이 거기에 번역을 할 수도 있고 음성을 남길 수도 있겠죠. 그 음성을 남기거나 번역을 할 때 항상 나오는 문구들이 여러분들이 남기는 데이터는 번역의 질을 향상시키거나 혹은 음성의 질을 향상시키는구나 이런 거에 사용이 된다라고 뭐 문구가 나오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과연 이 회사에서 유료로 판매하는 서비스에까지 동의를 한 것이냐, 유료로 판매하는 서비스의 엔진을 향상시키는 거에 있어서 동의를 한 것이냐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되게 항상 냉정하게 보셔야 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실질적으로 국가에서 공공 데이터로 나가는 부분에 있어서는 그 부분을 상당히 예민하게 바라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립국어원이라든지 혹은 니아라든지 정부에서 여러분들한테 배포하는 그런 데이터에 있어서는 원어 혹은 음성도 마찬가지고요. 번역문에 있어서 원어 자체도 일반적으로 저희가 책자라든지 이런 데에 있는 문장들은 아예 사용을 할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완벽하게 저작권이 해결된 문장만 쓸 수 있고요. 번역물조차도 번역을 생성한 사람들에게 모두 동의를 받아가지고 해당 번역물이 저작권이 해결된 상태로 사람들에게 전달이 된다라는 동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 동의를 받는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드리는 게 보상이고요. 그 보상은 여러분들이 현금으로 바꿀 수가 있는 부분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여기 두 번째 질문에 관련돼서 제가 받아들이는 거는 뭐 이런 어떤 원문을 올렸을 때 번역을 우리 서비스를 통해서 받을 수 있지만 그 원문에 대한 저작권은 어떻게 처리할 수 있냐 이 부분에 대해서 여쭤보신 것 같은데요. 실제로 어떤 서비스를 사용했을 때 그 결과물이 나왔을 때 그거를 유료로 판매하거나 상업화하지 않는 이상 그 부분에 있어서 본인들이 갖고 있는 거에 대해서는 저작권적인 이슈를 받지를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어떤 여기서 어떤 원서가 있겠죠. 그 원서를 제가 번역을 한 거예요. 혹은 누군가한테 부탁해서 번역을 받아서 자기가 학습하는 데 쓰인다. 그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고 볼 수 있고요. 대신에 그걸 가지고 자기가 유료 행위를 한다. 혹은 상업화시킨다라고 한 데는 저작권을 침해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겠죠.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 내부에서는 개인이 사용할 수 있게 해놓은 거기 때문에 저작권적인 문제는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저에게 전달된 그 질문이 두 가지가 있었는데 그 중에 먼저 있는 한 가지를 질문을 했었는데 두 가지를 다 아울러서 잘 답변을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제 네이버의 신지은 리더님께 다시 공을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아까 슬라이드에서 명확하게 본 대로 지금 이 그 네이버의 시스템의 목적은 음성 언어를 자연스러운 문자 언어로 변환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모이신 그 이제 청중 분들 중에는 뭐 한국어 교육을 연구를 하신다든지 하는 분들도 꽤 많이 오셔서요. 있는 그대로의 학습자의 오류, 발음하면서 생기는 그런 오류를 그대로 기록하거나 혹은 꼭 뭐 언어 교육의 도메인이 아니더라도 개인의 어떤 음성 변이 같은 것을 그대로 있는 그대로 반영해서 기록할 필요가 있을 수 있죠. 이런 경우에 이제 어떤 식으로 이 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을지 아직 그런 기능이 없다면 앞으로는 어떻게 접근할 수 있을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질문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서비스를 만드는 초기에도 되게 다양한 아이디어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음성인식 기술을 가지고 어떤 가치를 드릴 수 있을까. 이제 그때 나왔던 아이디어들 중에 방금 이야기해 주셨던 그런 학습에 관련된 부분들은 당연히 있었고요. 특히 영어의 경우는 처음 출시하자마자 이제 뭐 영어 학습 쪽에서 사용하고 싶다는 말씀들도 되게 많이 주셨었거든요. 똑같이 이제 한국어의 경우도 저희가 이거를 이제 내부적인 아이디어로 나왔던 얘기들 중에는
뭐 발표나 강연 같은 거 준비하실 때 노트를 사용하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그러면 뭐 오발음을 잡아준다거나 말이 너무 빠르다, 뭐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 이런 것들을 저희가 좀 코칭해주는 기술로도 좀 갈 수 있지 않겠냐, 이런 얘기들이 서비스 초창기에도 나왔었고 이제 계속 되게 많이 나오고 있는 이야기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지금 당장은 이제 메인 기능으로서 고려를 하고 있지는 못한데 장기적으로 계속 더 많은 기능들을 갖춰 나가는 과정에서 또 제공할 수 있는 방향으로 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이 구체적으로 구현이 되면 질문해 주신 분들 포함해서 많은 분들이 더 활성화해서 사용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다시 또 심심이 최정혜 대표님께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발표의 핵심적인 주제인데요. 이제 어떤 윤리적인 문제가 해결된 그런 챗봇이고 또 이런 것을 이제 강하게 적용하지 않고 자유롭고 풍부한 대화를 할 수 있게 그냥 풀어놓은 그런 이제 챗봇이 있다라고 할 때에 이 두 가지는 사실은 좀 상충이 됩니다. 그래서 시장성의 관점에서 또 사용하는 고객들의 요구라고 하는 관점에서 이렇게 상충하는 두 가지의 가치를 어떻게 적용해야 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질문이 있었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네, 그 윤리적인 문제를 다 해결을 했다라고 하는 챗봇이 나올 수가 사실 없을 것 같은데요. 제가 생각할 때는. 왜냐하면 이제 윤리는 워낙에 상대적이다 보니까 어떤 사람에게는 이런 수준이 괜찮다라고 하면 어떤 사람에는 이런 수준도 말이 안 된다. 뭐 이런 정도의 그 아주 큰 스펙트럼을 가지고 있단 말이죠. 네, 그래서 윤리적인 문제를 해결하려고 이제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챗봇에서 특히 이제 심심이와 같은 소셜 챗봇, 일상 대화 챗봇에서는 좀 사람이 느끼기에는 상당히 재미가 없어진다라는 단적으로 재미가 없어진다라는 표현이 이제 가장 맞는 것 같은데 그 재미가 없어지거든요. 재미가 없어지면 더 많은 사용자들을 끌어오기가 쉽지 않겠죠. 네,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네, 그것을 우리가 시장성에서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되느냐라는 게 뭐 여전히 풀리지 않는 문제인 것 같고요. 저 심심이뿐만이 아니라 앞서 있었던 우리나라의 그 문제가 됐었던 챗봇 같은 경우도 초창기에 그 크게 이슈가 됐을 때 인기를 같이 끌면서 이제 이슈가 됐었단 말이죠. 근데 지금 새로 리뉴얼을 해서 여러 가지 윤리적인 문제를 다 제거한 다음에 출시하고 나서는 그만큼의 그 좀 파괴력이 있다라고 할까요? 그런 정도의 이슈를 끌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죠. 이게 지금 소셜 챗봇에 있어서는 적어도 시장이라고 할 수 있는 시장이 형성이 되어 있는가라는 것이 이제 뭐 좀 더 근본적인 문제일 것 같은데요. 심심이 같은 경우가 조금 특이한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까지 20년을 그나마 이제 이어온 것 같은데 앞으로 과연 이제 여기서 시장이 우리가 생각하는 SF 영화나 소설에서 보는 것처럼 시장이 만들어지는 그런 단계가 언제 올 것이냐라는 것도 또 하나 이제 질문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윤리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해결해 나가야 될 것이냐라는 것에 대해서 공감대를 형성하는 게 먼저 중요한 일이 될 것 같은데요. 그 공감대를 형성하고 어느 정도 자율적인 규제가 이루어지는 그 수준에서 그 아래에서 다양성을 좀 찾아 나가는 그런 방향이 좀 그나마 우리가 그려볼 수 있는 그런 게 아닐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다음으로 이정수 대표님께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AI 학습용 데이터를 이야기할 때 늘 하는 말이 있죠. Garbage in, garbage out. 그래서 사실 제대로 질을 갖춘 그런
그 데이터를 입력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 번역 데이터의 경우에는 이제 바이링구얼로 2개의 언어를 다 잘하는 사람을 구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이 번역 데이터의 질을 확보하는 것이 쉽지 않을 텐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플리토는 어떤 정책을 가지고 계신지 질문이 들어왔습니다. 예, 그 인공지능에 있어서 사실 정확한 데이터는 엄청 중요합니다. 이제 여러분들의 모국어를 배울 때 부모님의 어떻게 보면 방언을 자연스럽게 습득하는 것처럼 데이터가 정확하게 들어와야 정확한 번역이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번역도 정확한 번역을 모아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번역이란 건 주관성이 엄청 높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정확한 데이터라는 것도 사실은 저희가 쉽게 말하기가 어려워요. 예. 그래서 저희가 이제 쓰는 방식 중에 하나가 뭐냐면 모든 데이터를 점수화하는 겁니다. 0점부터 100점까지 심리적인 점수를 두고 나는 학교에 간다, 뭐 I'm going to the school, 이게 몇 점짜리냐, 그걸 주관적으로 이제 언어를 전공한 사람들한테 0점에서 100점 중에 고르게 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평균치를 구해가지고 저희가 이 데이터의 정확성을 갖고 가는데, 실질적으로 바이링구얼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언어의 정확한 데이터를 구하는 건 어려운 건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방식을 쓰냐 하면은 1차적으로 언어를 학습하는 사람들이 번역을 하게 하고, 그 번역을 두 번째로 잘하는 사람들이 수정하게 하고, 제일 마지막에는 원어민이 검토하는 방식을 쓰게 되면은 비용으로 본다면 다 이게 바뀌어요. 비용으로 본다면 뒤로 갈수록 더 비싸지거든요. 하지만 시간으로 가면은 첫 번째 처리가 됐기 때문에 뒤로 갈수록 시간이 줄어드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품질이 좋은 데이터를 빠르게 얻을 수가 있고, 비용 자체도 합리적인 비용으로 데이터를 생성할 수 있는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보편적이지 않은 언어들, 저희가 일반적으로 많이 쓰지 않는 언어들은 여전히 데이터 구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도 국립국어원에서 그런 언어들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런 언어도 계속 조금씩 쌓아 나가서 어느 수준까지 만들어진다면 실제로 해당 언어에 관련돼서도 좋은 인공지능이 나올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고 계시다는 말씀 들을 수 있었습니다. 네이버의 신지은 리더님께 드리는 마지막 질문입니다. 우리가 아까 발표에서 본 대로 어떤 타겟층을 뭐 방송 작가라든지 아니면 뭐 일반 기업에서 회의에 참석하는 분들이라든지 UX 종사자라든지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약간은 특수한 도메인을 상정한 것처럼 보이기도 하는데요. 이 질문은 일반인의 관점에서 이 클로버 노트를 어떻게 하면 잘 활용할 수 있을지, 잘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사례나 이런 것들이 조금 제시되면 좋겠다라고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사실 저희가 아까 사용자를 분석할 때 이제 음성 기록을 가장 잘 쓸 수 있는 분들을 이제 메인 시나리오로 상상했던 것은 사실인데,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휘발될 수 있는 음성 기록에 대한 니즈는 누구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지금 노트 서비스를 사용하고 계신 분들 중에도 이제 강의나 회의 같은 것들, 전화 통화 이렇게 좀 업무나 강의 목적으로 사용하시는 분들이 많긴 하지만, 그 외에 메모 같은 거 용도로 사용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으세요. 그래서 뭐 급하게 기록해야 될 것들 음성으로 빠르게 메모하고 나중에 좀 찾아보는데 되게 유용하게 쓰고 계신다는 분들도 많고, 그리고 뭐 강의 같은 걸 준비하시거나 발표를 준비하실 때 혹은 블로그에 글을 쓸 건데 이거 그냥 초벌 아이디어를 구두로 이렇게 줄줄줄 말하고 녹음한 다음에 이거 가지고 블로그 쓰니까 너무 유용했다 하시는 그런 일반인 분들도 되게 많이 있으셨어요. 그리고 되게 재미있게는 이제 아이하고 같이 하루일기 같은 거 써보시면서 이렇게 이야기 나누어서 이걸 매일매일의 기록으로 남기시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일기 같은 컨텐츠로도 되게 쉽게 활용될 수 있어서 어떻게 보면 이제 글을 쓴다는 과정을 저희가 되게 쉽게 좀 대체해드리는 부분도 가능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다양하게 활용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모두의 말뭉치 활용, 국립국어원에서 구축한 한국어 빅데이터의 활용과 관련해서 우리 삶을 변화시킨 한국어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약간 시간이 있을 것 같아서
강연해 주신 세 분께 한 말씀씩 마지막 정리 말씀 듣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간단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정혜 대표님부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지금까지 대화에서는 그 딥러닝 모델을 안 쓰다가 이제 딥러닝 모델로 이제 가고 있는데요. 이제 여기서 우리 국어원에서 만들어낸 말뭉치, 대화 말뭉치 관련된 것들을 좀 많이 활용을 이제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도 이제 모델링하는 작업에서 좀 여러모로 쓰이고 있는데요. 여러분께서도 이 우리 국어원에서 진행하고 있는 모두의 말뭉치 이 사업에 많이 관심을 가지고 성원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플리토 이정수 대표님 부탁드립니다. 예,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바야흐로 언어 인공지능 시대가 왔고요. 여기서 언어를 전공하시고 또 언어를 사랑하시는 분들의 시대가 왔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앞으로 할 수 있는 일도 훨씬 더 많아질 거다라고 보고 있고, 그 부분에 있어서 결국 여러분들이 하시는 일이 또 인공지능을 발전시키고 그 인공지능은 다시 여러분들이 하는 일을 많이 도와줄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잊지 말아야 되는 거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인공지능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여기 계시는 능력자들, 이 전공을 하신 분들, 이런 전문가들의 데이터가 상당히 많이 필요할 거거든요. 그런 데이터들이 잘 쓰이고 있는지, 합법적으로 쓰이고 있는지, 불법적으로 유통을 되지 않는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항상 민감하게 바라봐 주시고 좀 시장에 이 어떻게 보면 관철자 역할을 해주시는 게 꼭 필요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네이버의 신지은 리더님께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네, 우선 저는 오늘 좋은 기회로 저도 이렇게 두 분 대표님께 많이 좀 배울 수 있고 이야기 나눌 수 있어서 너무 좋은 자리였습니다. 방금 말씀 주신 것처럼 사실 이제 AI에서는 데이터의 중요성을 뭐 이루 말할 수 없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좋은 데이터들을 잘 모으고 이 데이터를 윤리와 책임의식을 가지고 좀 서비스를 발전하는 데 잘 이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만드는 사람들도 많은 고민이 필요할 것 같고요. 여기에 계신 많은 분들도 거기에 같은 역할로 고민과 또 발전을 같이 이어나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클로바 노트 많이 이용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오늘 강연을 해주시고 또 여러분의 질의에 성실하게 응답해주신 세 분 강연자님께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것으로 총평 및 질의응답을 모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해주신 김한샘 부원장님과 연사님들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더불어 오랜 시간 경청해주시고 시청해주신 현장과 온라인 참가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으로 오늘 특별 강연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